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걸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해주면 그것을 고마워하기보다 자신이 얻어낸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필이면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동서로 만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동서는 어찌나 뻔뻔한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 대우라는 대우는 다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참 많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동서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의사인 동서는 결혼을 할 당시부터 일부러 별 볼 일 없는 시댁을 선택했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대놓고 하는 것도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동서는 실제로 시어머니를 몇 번 뵈러 오더니 시어머니가 동서가 의사라는 말에 굽신거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의사잖아요. 저한테 시집 오라고 하는 집안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좋은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다 제치고 이 집안에 시집 오기로 한 거예요. 제가 정말 큰 결심한 거 아시죠? 의사 며느리가 어디 흔한 게 아니잖아요. 동서는 이렇게 자신이 선심이라도 써서 시집을 오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시집 오는 날부터 집안에 군림하더니 자신에게 쩔쩔매는 시어머니 위해서 모든 결정을 본인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언젠가부터 동서의 말이 집안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어요. 결혼하면서 동서는 시댁과 우리 집 등골을 빼먹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을 포함해 시댁은 그저 평범한 수준의 집안이에요. 법만큼 생활하는 보통의 집안이죠. 동서는 시댁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개인 병원을 열어달라며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본인이 시집을 온 것에 대한 조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했어요. 뻔뻔하게도 의사가 결혼을 한 집안은 혼수로 의뢰 병원을 열어주는 게 당연한 문화라면서 압박을 했죠. 어머니, 제가 많이 포기하면서 애써 이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저도 얻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보통 의사들은 개인 병원 오픈해주는 것을 혼수로 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개원하면 저만 이득을 보겠어요? 병원을 열어주신 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게 병원 수익이 다 돌아갈 거예요. 초기 비용이야 금방 회수할 수 있으니까 병원만 열어주시면 돼요. 남편과 저는 겨우 모은 돈으로 7년 만에 이사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동서의 이런 뻔뻔한 말을 못 들은 걸로 했죠. 저희는 개원하는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대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말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동서랑 마찰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워낙 동서를 위하셨기 때문에 섣불리 말리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대출까지 받으시는 것을 보고 남편은 며칠 고민 있는 사람 같은 표정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바로 반박했어요. 여보, 그래도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나이도 많으신데 대출까지 받으시면 갚기도 힘드실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보. 시어머니랑 우리 집이 다 대출을 받아도 병원 개원할 만큼의 돈은 안 돼. 그리고 여보, 우리가 돈 열심히 겨우 모아서 7년 만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 돈을 왜 동서한테 대줘야 해? 우리 앞가림이나 잘하면 돼.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저는 남편에게 말한 대로 시어머니가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병원을 개원할 만큼의 돈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 댁에 다녀온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그러는데 전국 팔도 사촌부터 팔촌까지 친척들을 다 만나서 병원에 투자해달라고 사정하고 다니셨다는 거야. 그중에 투자한 분들도 있고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준 분들도 있대.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보다가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대출 이자만 해도 부담스러운 수준일 텐데 시어머니 나이에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였죠.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저희는 며칠 고민한 끝에 결국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동서의 병원 개원에 돈을 보태기로 했어요. 우리의 피 같은 돈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빚, 친척들의 돈까지 다 더해진 병원이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했던 개원이 진행되었고 저희는 동서가 건물에 입주 계약을 하는 것,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 의료기기를 구입해 배치하는 것까지 다 지켜봤어요. 정말로 병원을 개원하게 되다니 믿기 어려웠죠. 어머니,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되돌려 드릴게요. 병원은 개원만 하면 돈 쓸어 담는 거 아시죠? 제가 외제차랑 집까지 다 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 감사해요. 동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병원이 생기는 것을 보니 조금은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너무 쉽게 집이랑 외제차를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니 긴가민가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병원은 개원을 했고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죠. 병원은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동서 말대로 병원이라는 게 정말로 개원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개원 후 동서는 시댁에 올 일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와 저희 집에 약속을 했어요. 돈이 잘 벌리고 있으니 얼마 후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두세 번 그런 약속을 했을 때는 저도 좀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반년이 지나도 그저 말로만 수익을 많이 주겠다고 할 뿐이었어요. 다음 달이면 새 차를 사실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한 번도 그 수익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는 냉장고 낡은 거 바꾸시면 되겠어요. 제가 다음 달에 바꿔드릴게요. 병원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의사며느리 두셨으니 금방 부자 되실 거예요. 제가 그런 동서를 의심해가지고 빤히 쳐다보자 동서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내년쯤에 차 한 대 사드릴까 싶은데 미리 받으세요. 비싼 차도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랑 가방 하나 보고 오세요. 명품으로요. 제가 사드릴게요.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 의사동서 이렇게 써먹으셔야죠. 그래? 알았어. 내일 모레 어머니랑 같이 백화점 가서 고르고 올게. 저는 영 의심스러워서 동서의 말이 진담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 이튿날 정말로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동서가 하라는 대로 관심 있는 명품 브랜드에 가서 가방을 고르고 가격까지 알아왔죠. 그리고 그날 저녁 동서에게 연락해 물어보았어요. 동서가 가방 보고 오라고 해서 어머님이랑 같이 보고 왔거든. 가방 사주는 거지? 가격도 다 알아왔어. 그러자 동서는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 어쩌죠 형님? 오늘 갑자기 병원에 있는 의료기기 하나가 고장났지 뭐예요. 그거 수리하려면 진짜 큰 돈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번 달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음 달에는 꼭 사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저는 역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로 병원에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줬죠. 동서는 계속 말로만 선물을 떼었어요. 동서의 말로 받은 걸로 치자면 외제차와 집 몇 채는 받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끝은 매번 똑같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서 말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형님. 제가 다음에는 꼭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병원 간판이 말썽이지 뭐예요. 만든 지 얼마 안 된 건데 불이 나가버려서 꼭 고쳐야 할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다음에, 내년에, 몇 달 뒤라고 말하며 동서는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빚까지 내서 병원을 내준 시어머니에게 병원의 수익조차 나눠주지 않았죠. 저는 의심스러워서 동서의 행동이나 행색을 꼼꼼히 지켜보았어요. 그렇게 신경 써서 지켜보니 동서가 돈을 버는 족족 본인 목구멍만 채우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시댁에 올 때도 전과 달리 가방이며 옷이며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차도 제가 본 것만 해도 2번은 바꾼 것 같았어요. 동서, 매번 그렇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동서는 항상 명품을 입고 있네? 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매번 돈이 없다고 하는 거야? 형님, 무슨 소리예요? 저 정말 병원에 다 쓰고 헌신하고 있어요. 이 옷은 원래 있던 거고, 가방은 최근에 친구들이 생일 선물이라고 돈 모아서 사준 거예요. 아유, 제 말 못 믿으시는 거예요? 동서는 오히려 섭섭하다는 태도로 저를 너무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하지만 동서가 병원에서 난 수익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시댁 식구들에게는 말뿐인 약속만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어요. 하루는 동서가 시댁에 와서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동서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동서, 뭐해? 아까부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아, 형님. 제가 주말에 골프 치러 가기로 했거든요. 아,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라 기대돼요. 너무 오랜만이라 라운딩 할 때 입을 옷이랑 골프채 좀 사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병원에 쓸 돈밖에 없다고 하면서 가만 보면 고가의 골프채나 옷같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은 척척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야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시댁 식구들에게는 뭐 하나 가져온 것도 없으면서 자신의 것을 너무 쉽게 마련하는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사갈 돈까지 빼서 동서에게 대줬는데 이런 동서의 태도를 보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동서의 이런 말들에 홀딱 넘어가서 이미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마치 사이비규 엉터리 교리의 세뇌가 된 사람처럼 보였죠. 제가 한번 시어머니에게 동서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역성을 내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는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 너희 동서흉을 보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너희 동서 봐라. 많이 배우고 미래가 창창해서 저렇게 돈을 잘 벌잖아. 걔가 우리 모두 집이랑 차랑 해준다고 하는데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아야, 설아. 앞으로 그런 소리 일랑 하지도 마. 알겠어? 시어머니에게 동서의 말은 법이나 다름없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약해지는 큰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동서가 하는 이 말 때문이었죠. 어머니, 제가 이 집안 손자 손녀 전부 다 의사 만들어 드릴게요. 원래 한 번 의사 집안이 되면 그 집안이 대대로 다 의사가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책임지고 의사 집안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는 하나도 걱정하실 것 없도록 잘할게요.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은 물론 그 귀여운 손자 손녀를 의사로 키워준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그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면서 동서의 뺨을 쓸어주며 좋아했어요. 저는 동서가 지키지도 않을 말들만 내뱉는 것을 보며 영 못마땅해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돈 한 푼 못 받으면서도 그저 동서 말만 믿었어요. 답답했지만 아직 동서의 진짜 정체를 알아낸 것도 아니어서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죠. 동서는 시어머니의 총애를 등에 업고 의기양양해서 얼마 후 시댁의 밥상까지 본인 입맛대로 정리해버렸어요. 동서가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왔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느 날 시댁 밥상에 앉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한국은 이게 참 불결하다니까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큰 탕을 가운데 두고 여럿이 같이 먹는 게 참 그래요. 해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탕에 다 같이 수저를 넣어서 휘적거리는 게 불결하잖아요. 진짜 불편해. 동서의 이 말 한마디에 그 이후 시댁 밥상에서는 찌개나 탕을 볼 수조차 없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이 마치 교리라도 되는 양 그대로 따랐죠. 가끔 국이나 끓여 한 그릇씩 떠주는 일은 있어도 매운탕이나 두부 김치찌개 같은 것을 끓여서 반찬과 함께 중앙에 두고 먹는 일은 없어졌죠. 잘 먹던 사람들인데도 동서의 한마디에 음식을 구경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전 대체 이게 맞는 일인가 싶었어요. 동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시댁에서 하는 제사까지도 동서 뜻대로 합쳐버렸어요. 원래 시댁에서는 총 10번의 제사가 있었어요. 많다면 많은 숫자라 조금 줄어드는 것이 좋았는데 동서는 멋대로 너무 많이 줄여버렸죠. 10개였던 제사를 2개로 줄였는데 줄어든 제사 중에는 시어머니가 특별히 신경 쓰던 제사도 들어있어서
저는 시어머니가 내심 섭섭해하실 것이 걱정되었어요. 동서는 거기다가 제사 준비 과정에서도 자신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굴었어요. 하루는 제가 음식 목록까지 정리해서 저에게 핸드폰으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형님, 저희 시댁이 제사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2개를 줄였는데 시어머니를 좀 더 배려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사 음식 목록도 좀 줄여봤거든요. 이 정도면 형님이 챙기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좀 부탁드려도 돼요? 제사 음식 목록까지 동서가 정리했다는 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저에게 모든 준비를 미루면서 너무 뻔뻔하게 말하는 동서를 보고 저는 기가 찼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아니, 동서, 제사를 줄인 것은 좋은데 이 목록을 나한테 보내는 이유는 뭐야? 이거 시어머니랑 합의된 것은 맞아? 그리고 동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할 생각이야? 어떻게 나한테 다 챙기라고 이것을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동서는 삐죽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님이 저보다 요리를 훨씬 잘하시니까 그렇죠. 저야 병원 일하느라 시간이 없잖아요. 형님이 좀 맡아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염치가 있지 저렇게 뻔뻔한 소리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주 시댁 꼭대기에 앉아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얼굴을 붉히며 제사 음식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동서에게 다 이야기 들었다면서 저를 취소한 형님으로 취급했죠. 예, 너는 음식 하나 더 하기 싫어서 치사하게 너희 동서랑 나눠서 하려고 하니? 너희 동서 봐라. 매일 병원 일 하느라 얼마나 바빠? 돈도 아주 잘 버는데 너희에게도 나눠준다고 하잖아. 제사 음식 1-2개 더 하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듣자 억울했어요. 동서가 정말로 돈을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의사 동서여도 시댁 제사의 성의 표시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물론 동서가 애쓰고 있지만 어머니께 뭐라도 드린 적이 없잖아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결혼을 해서 한 집안 사람이 되었으면 시댁 일에 성의 표시라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더 귀를 쓰고 저를 타박하셨어요. 동서 하는 거 보면 부끄럽지도 않냐? 걔는 이 집안 손자들 생각해서 벌써 집안에 의사 만들겠다고 교육비를 1억이나 모아뒀단다. 너는 형님씩이나 되어서 이런 동서한테 음식 좀 하기 싫다고 따지고 있어? 형님이란 게 부끄러울 줄 알아. 동서하는 것을 못 따라가면 몸이라도 움직여서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어거지를 부려? 시어머니는 이렇게 동서와 저를 비교까지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그냥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죠. 제가 보기에 동서는 말뿐인 약속을 하면서 시댁을 낮춰보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동서는 시댁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었죠. 동서의 교묘한 수법을 식구 중에 저만 아는 것 같아 답답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을 밝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타박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자면서 새벽부터 시댁으로 오라고 통보를 하셨어요. 저는 김장철도 아닌데 웬 김장인가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으름장을 놓으셨기 때문에 갈 채비를 해뒀어요. 얼마 전에 동서일로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어머니 말을 듣기로 했어요. 얼마 전 내가 이야기했지? 몸이라도 움직여서 도움될 일 하라고.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오라는 대로 와. 새벽부터 김장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저는 일단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신 시간에 맞춰 새벽같이 시댁으로 갔어요. 작업복을 입고 시댁에 도착하니 아침부터 마당에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언뜻 보이는 것만 해도 좋기 200포기는 넘어 보였죠. 무슨 김장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하나 싶어서 영문을 몰라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에게 여쭤보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 많은 양의 김장이라니 행사라도 있으세요? 주변 어르신들께 나눠주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정도 양은 해야 1년 내내 먹고 싶을 때 양껏 먹지. 김장하려면 좀 많이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네. 그래도 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이렇게 많은 양의 김장을 하려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어머니 걱정을 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흘끗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너희 동서가 생김치 먹고 싶다고 하지 않니? 그리고 주변에 나눠줄 요량인지 좀 넉넉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김장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찼어요. 새벽부터 저를 불러 200포기가 넘는 김장을 하는 이유가 동서의 생김치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 때문이라니. 아무리 동서의 말이 법이라고 해도 이건 좀 심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납득이 어려웠지만 일단 시어머니한테 김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긴 했으니 김장을 해야 했어요. 저는 이번만 잘 넘기자는 생각으로 이를 꽉 물고 참으면서 김장을 시작했어요. 먼저 수많은 배추들을 손질하고 통에 담아 소금을 뿌려 절이기 시작했어요. 워낙 배추가 많아서 절이는 데만 정말 한참이 걸렸어요. 큰 대야에 잔뜩 담아서 쌓고 또 다음 대야에 쌓고 그렇게 끝도 없이 배추를 절였어요. 고개도 못 들고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 몇 시간 만에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행히 거동은 하실 수 있었는데 무거운 대야를 들다가 허리 근육이 놀란 것인지 움직일 때마다 멍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쉬셔야 할 것 같아서 설상가상으로 저는 200포기가 넘는 김장을 전부 혼자 떠안게 되었어요. 마당으로 나와 잔뜩 쌓여있는 절인 배추를 보니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하기로 한 것을 그만둘 수도 없고 해서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어요. 이 모든 것이 동서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가급적 동서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김치 속을 듬뿍 만들었어요. 배추 양이 너무 많다 보니 김치 속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는 배춧잎 사이사이에 김치 속을 넣기 시작했어요. 좀 쉬면서 하고 싶었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쉬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마당에서 왔다 갔다 온몸의 근육 힘을 빼가면서 김장을 했어요. 어느새 날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죠.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혼자 손놀림을 빨리 했는데도 날이 너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은 양은 시댁 부엌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끝냈어요. 다 끝내고 나니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었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에 시작한 김장은 혼자 하니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겨우 끝났어요. 온몸에서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김장을 다 끝내고 배추들을 담은 대야를 잘 덮어두고 통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담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너무 많아서 통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다행히 김장한 것을 모두 통에 담았고 저는 너무 지쳐 대충 씻고 자리에 누웠어요. 눈이 저절로 감겼죠. 다음 날도 주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서 하루 자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잠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 너무 지친 탓인지 생각보다 오래 잔 것 같았어요. 온몸이 몸살이라도 걸린 듯이 뻐근했죠. 방 밖으로 비실대며 나오자 시어머니가 호들갑을 떨면서 아침 상을 차리고 계셨어요. 얘 무슨 잠을 그렇게 오래 자. 너희 동서 온다고 하잖아. 어서 밥 좀 차려봐. 이제 곧 도착한다고 하니까. 저는 어제 그렇게 김장을 하느라 고생했는데 동서가 온다고 또 아침밥을 차려야 하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것도 섭섭했어요. 어쨌든 저도 허기가 지기도 해서 별 도리 없이 아침상을 같이 차리고 있는데 시댁 앞에 자동차 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부엌 창문으로 내다보고 동서의 차가 온 것을 확인하자마자 김치통을 들고 버선발로 쫓아나갔어요.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리 오셨네. 잘 왔어. 네가 먹고 싶다던 생김치 여기 있다. 너 주려고 어제 하루 종일 김장했거든. 자, 맛 좀 봐. 자자, 입 벌려봐.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들고 달려나가더니 심지어 생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서 동서의 입 안에 대령하는 것이었어요.
동서가 인사를 할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생김치를 동서의 입에 쏙 넣어줬어요. 그런데 동서는 차 시동도 안 끄고 창문만 내린 채 차 안에 앉아서 생김치를 받아 먹더니 오물거리면서 차 안에만 계속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김장을 하고 아침밥까지 차려줬는데 동서는 마치 지나가다 선심 써서 들린 사람 같았죠. 저는 부엌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를 따라 현관문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마당에 나가자 차 안에 앉아서 입만 놀리는 동서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마치 자신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고용인을 부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생각했던 김치 맛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저는 젓갈에 쓴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간도 좀 잘못 맞춘 것 같아요. 너무 짜고 매운데? 이런 김치는 누구 주지도 못해요. 주변 의사 동료들 좀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이 멈춰섰어요. 동서가 방금 한 말을 귀로는 들었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런 말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다 못해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마당에 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 획기 쳐다보시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방금 동서의 말을 듣지 않았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들었지? 김치가 별로라고 하잖아. 처음부터 다시 해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마당에 있던 대야통에 들어있던 김치를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 아깝고 아까운 제가 어제 혼자 애쓰고 만든 김치를요. 마치 동서에게 보란 듯이 김치를 부어버리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강아지처럼 주인인 동서를 쳐다보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이상하다 못해 기괴했네요. 저는 그것까지 보고 나자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하하호호거리면서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저는 뚜벅뚜벅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남아있던 김치속을 들고 나왔어요. 어제 너무 피곤한 탓에 남아있던 김치속을 대야에 두고 덮어두고 잠들어서 김치속은 아직도 대야 속에 있었어요. 저는 대야채로 들고 나왔죠. 그리고 동서의 차로 돌진했어요. 빠른 걸음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저를 시어머니도 미처 못 볼 정도였어요. 제가 동서의 차로 다가오자 동서는 그때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김치를 금방 맛봤다면서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형님, 김치 먹어봤어요. 더 안 먹어봐도 돼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요. 다음에는 젓갈을 좀 써줘. 동서는 하던 말을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김치들을 들고 나와서 그대로 마당에 다 던져버렸어요. 차에서 기어나오다시피 한 동서의 발 아래에도 던졌죠. 시댁은 그야말로 배추 범벅, 고춧가루 범벅으로 쑥대밭이 되었어요. 제가 이 지경으로 난리를 피자 시어머니도 동서도 굉장히 놀란 것 같았어요. 같이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무슨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나겠구나 싶으셨던 것 같아요. 동서도 엉엉 울면서 눈이 맵다고 쨍알거리기만 할 뿐 분노한 저에게 대들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씩씩거리고 있는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동서를 챙겨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 어서 일어나 봐라. 들어가서 눈이라도 씻자. 자네 손 잡고. 어머니, 눈이 너무 따가워요. 어떡해요? 너무 아파요. 저는 둘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서는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가서 얼굴과 옷을 씻어냈죠. 다 씻고 나서도 동서는 눈이 벌겋게 되어서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주 고소했죠. 저는 두 사람이 씻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저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수건으로 동서의 얼굴을 닦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말을 했어요. 동서, 1억 모아뒀다며? 어디 보여줘봐. 어서. 1억 정말로 모아뒀으면 빨리 보여달라고. 형님, 저한테 이런 짓 하시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1억 모아뒀죠. 그런데 지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다음 달? 다음 달에 몇 년 후에? 대체 여태까지 동서가 한 말 중에 하나라도 지켜진 게 뭐야? 있으면 말해봐. 저는 동서에게 매섭게 몰아붙였어요. 동서는 김치범벅을 당한 뒤 겁을 먹었는지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죠.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동서가 1억 모아뒀다면서요. 저는 벌떡 일어서면서 동서에게 다시 소리를 쳤어요. 어디 당장 내밀어봐. 1억이 어딨어? 내 눈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디 1억 내놔봐. 어딨어? 제가 벌떡 일어나자 동서는 화들짝 놀라면서 제 쪽으로 양손을 뻗고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 아직 모아둔 돈은 없어요. 저도 집 산 빚이랑 차 산 거랑 갚아야 할 게 많아서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모을게요. 정말로요. 동서는 겁을 먹더니 끝내 모아둔 것은 없다고 실토했어요. 동서의 고백에 시어머니도 흠칫 놀라셨죠. 뭐? 1억이 없어? 시어머니는 턱이 빠진 듯한 표정을 짓더니 크게 실망한 눈치였어요. 드디어 동서의 정체가 드러나자 속이 다 시원했죠. 김치에 들어간 젓갈 하나까지 따지는 그 못된 주둥이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동서는 시어머니가 너무 떠받들여주니까 천지분간을 못하고 1억짜리 거짓말도 술술 할 수 있었던 것뿐이었으니까요. 그 지경까지 가게 한 사람은 전부 시어머니였어요. 이 거짓말과 이 상황을 시어머니가 깨닫게 되자 알던 이가 빠진 것처럼 후련했어요. 저는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보셨죠, 어머니? 이 집안에서는 주둥이만 살아야 인정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잖아요? 오늘부로 저도 동서처럼 말로만 잘하는 며느리 될 거예요. 그러니 제 얼굴도 다신 보실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발 동서 거짓말에 그만 놀아나세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남긴 뒤 집안 현관문을 콱 열고 마당에 널브러진 배추를 발로 뻥 차버리고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는 정말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 말을 그대로 지켰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날에 문자로만 인사하면서 동서가 하던 그대로 했어요. 허울뿐인 번지르르한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느끼셨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시어머니와 동서는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어요. 동서는 그 일이 있는 후에도 시어머니를 거짓말로 구워 삶으려고 했는데 결국 동서의 거짓말을 믿지 못하게 된 시어머니에게 발각이 된 것이었죠. 동서는 시어머니가 이사를 갈 집을 새로 받았다는 거짓말로 또 1년 이상의 시간을 끌었더라고요. 그 말을 더 이상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게 된 시어머니는 동서를 계속 추궁했고 결국 시어머니의 새집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동서를 매몰차게 떼어냈고 두 사람은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과 저희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모두 나서서 동서를 신고했다고 했어요. 동서는 법적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시어머니와 남편, 친척들을 모아두고 투자한 돈만큼 병원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줘야 했어요. 또 투자한 금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매달 수익을 나눠주게 되었죠. 동서는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가 되었고요. 몇 년간은 화려한 생활은 못하고 자신이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지분을 소유한 시댁 식구들에게 밉보이면 시댁 식구들이 언제든 병원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동서는 고개를 조아리고 시댁 식구들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남편을 통해 우리 집도 빌려준 돈만큼 매달 병원 수익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동서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와도 엮이지 않을 생각이에요. 굴욕적인 대우는 받을 만큼 받았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이빨이 없음 잇몸으로라도 먹어보려고 어떻게든 저한테 연락을 해. 본인에게 하나 남은 며느리 있는 저라고 다시 잘 지내보자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했어요.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같은 동서에게 속은 것뿐이니 용서해달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제 와서 입장을 싹 바꾸는 시어머니 또한 올바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말에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과도 받지 않았어요. 어쨌든 입만 살아서 입만 열면 거짓말뿐이던 동서가 그 대가를 톡톡히 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하고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이 제가 즐거울 만한 것들만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저의 웃지 못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